소개받은 맥주 마우스팅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잘. 제가 이게 포인터가 안 돼서 이쪽에서 좀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네, 저녁들은 드셨어요? 네, 저도 오면서 한 개 먹고 왔어요. 네, 명동에 사무실인데 떠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밥 먹고 왔어요, 밥. 네. 생각해보니까 밥을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제가 1시간 반 이야기하면 되죠? 1시간 반이요? 아, 1시간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새로우신 분이 오셨죠? 네. 젊으신 분이 오셨죠? 네. 좋으시죠? 네. 제가 김홍재 집사님하고 친해요. 저는 문자, 전화 다 해요. 제가 곧 전해드릴 거예요. 신자분들이 신분이 벌써 잊었다고. 좋은 것 같아요. 쑥고개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죠? 김홍재 신부님이 참 좋으셨는데 또 우리 좋은 젊은 신부님, 이용재 신부님 모셔서 아주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사순식일에서 김홍재 신부께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죠? 네. 그 시대에 빠져있는 토끼가 이렇게 집에 와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땅땅땅 두드리더래요. 누가 왔게요? 거북이. 너 왜 왔어? 한 대 맞겠죠? 거북이보다 더 느리네. 달팽이. 늘고. 달팽이 어디 달팽이. 문을 딱딱딱 뚫려서 나가보니까 발밑에서 달팽이가 토끼한테요, 너 나랑 한판 붙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발로 뻥 찼어요. 발로 뻥 차니까 이렇게 달팽이가 날아갔겠죠?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토끼가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요, 이렇게 다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1년 지나고. 누가 이겼게요? 토끼가 이렇게 또 전날 과음을 했는지 또 졸았어.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토끼가 시내에 빠져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딱딱딱 두드리더래요. 달팽이요. 네, 달팽이가 왔어요. 자, 달팽이가 왔는데 달팽이가 달팽이가 토끼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건전지가 없네요. 네, 이것도 떨어지고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쓸게요. 달팽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토끼한테 그랬대요. 너 지금 나 찾냐? 그랬대요. 달팽이가 토끼한테 너 지금 나 찾냐? 이랬대요. 오늘 썰렁한데 날도. 달팽이가 1년 동안 기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나 찾냐? 이랬대요. 여기만 웃으셔. 이해하셨죠? 제가 이거 노인대학 가서 특강 했더니 아무도 안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봉사하시는 자매님들만 놓아놓고 썰렁해서 죄송한데 요즘은 어때요? 다 어때요? 빨라야 좋죠? 이런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다 빨라야지 좋잖아요. 기차는 뭐가 있어요?
KTX 막 이런 거. 제가 출장 가면 대구쯤 가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깜빡 잠들면 어디 가요? 부산 한 3시간 쭉 가보려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 막 뭐 알람 맞춰놓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좀 느린 일입니다. 느린 일. 좀 느린 일이다. 그래서 마치 거북이나 달팽이나 늘보, 지렁이처럼 환경은 뭐다? 느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찬미받으소서는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 교황님이 쓰신 이 회칙 책의 이름입니다. 이름 책. 요 밑에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잠깐 보실게요. 아주 옛날 원시 고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에 자연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때는 이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았었겠죠? 인간도 그냥 우리 한자의 자연, 스스로 자체에 그럴 연자를 쓰잖아요. 저절로 자연과 함께 그대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피직스라는 말은 꽃봉우리를 보고 만든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중세 다음에 고대 다음에 중세가 오죠. 중세가 오면서부터는 생각이 좀 바뀝니다. 중세 때는 여기서 중세는 유럽의 중세예요. 우리 동양,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영향권이었다면 유럽의 자연과는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들어보셨죠? 예, 우리 교회의 큰 학자시죠. 교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의 계시가 뭐예요? 법당 온 것 같아요 지금. 성당 맞죠? 네. 하느님의 아시죠?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성서. 쓰여진 책이라 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책은 뭐다? 창조된 책이라 하여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아름답게 온 설경을 보면서 봄에 아름답게 피는 꽃봉오리들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느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는 좋은 터전이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자연을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인이 누구죠? 예, 요번 교황님 이름이 뭐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태양 보고 형님 부르고요, 달 보고 누님 그랬어요. 막 늑대랑도 얘기하고 늑대가 성인에게 감동받아서 착한 늑대가 되는, 기억나세요? 그런 이야기들? 네. 상태 안 좋죠, 별로. 생태적 감수성이 너무 탁월해서 막 그런 걸 다 느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분들을 바로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과제에 다가갈 수 있었고요. 바로 이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십니다. 이분 지난 92년이죠.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이 성인을 생태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셨어요. 동태 명태할 때 생태 아니고요. 이컬러지, 자연 생태계 할 때 그 생태.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보 성인은 누구다?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자, 또 한 분은 이분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세요. 독일의 빙엔이라는 동네에 사셨던 수녀님인데, 이분은 어떤 수녀님이냐면 산에 가서 약초를 잘 보신 거예요. 약초 연구가이기도 하고 약초를 캐서 아픈 사람들 고쳐줘요. 또 이 돌, 자수정이나 이렇게 자연 치유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돌들을 또 잘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분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에 대한 많은 음악과 시와 방대한 저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여성 신학자, 유럽의 첫 번째 페미니스트 같은 분이 바로 누구다? 힐데가르트 성녀입니다.
지난 베네딕트 교황님께서 이 독일 교회의 성녀였던 이 힐데가르트 성녀를 이제는 수년 전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녀로 선포하셔서 성인이 되셨죠. 그래서 힐데가르트 문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살아가셨을 때가 언제나 바로 중세 때. 자, 중세가 지난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근대, 모더니티,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그냥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리액션 반응이 와야지 제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네상스라 그래서 이제 생각은 바뀝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자연과 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근대로 돌아오면서 누가 제일 주인이에요? 인간, 지성, 이성이 최고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들과 과학 문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밖에 있는 건 뭐가 돼요? 내가 주니까 밖에 있는 건 다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와 남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연은 이제 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려요. 생각이 좀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여러분들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예, 고쳐 쓰죠. 자연도 큰 기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도 캐고 석탄도 막 나무도 베고 석탄도 캐고 물도 막 더럽히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그때 가서 고쳐 쓰지 뭐. 이 생각이 바로 자연을 커다란 기계로 본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다루고 이런 상품화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시작된 산업 자본 문명의, 다시 말해 산업 문명, 따라해보세요. 산업 문명. 지금도 산업 문명이죠. 그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산업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문제는 이러한 산업 문명이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빈부 문제입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가장 천착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한쪽에서는 먹을거리가 많음에도 하도 많아서 거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인류의 한 10% 가까이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먹을거리 죽어가고 힘들어하더라. 왜? 산업문명이 발달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잉여 농산물이 막 나와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먹을거리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생태계 파괴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지금 막 고쳐 쓰고 나중에 가서 고쳐 쓰지 뭐 이랬죠. 지금 21세기죠. 300년 넘게 나중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더 좋아졌나요? 그렇죠. 더 나빠졌죠.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잦은 지진, 올겨울도 무지하게 추웠죠. 또 이러한 날씨들이 또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이제 질병이 돌고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 물 부족, 사막화, 다양한 생물종들이 점점 더 빨리 죽어가더라. 이 문제를 산업 문명의 인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대에 와서 생태적 문제를 제기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DDT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거 DDT. 이게 뭐냐면 살충제죠. 미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잡는다고 머리에 뿌리고, 이약, 뭐 종약. 제가 머리가 뽑혀졌다고 이런 걸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50도 안 됐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근데 이거는 살충제,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만든 스위스 과학자는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류의 과학적 발명품이었죠. 근데 이 DDT를 좋다고 여기저기 다 뿌렸어요. 논에, 밭에, 정원에 다 뿌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렁이가 죽어요. 그 죽은 지렁이를 먹은 새가 또 떨어져 죽고
그 떨어져 죽은 새를 곰이나 오소리, 너구리 같은 상위 포식자가 또 먹고 또 죽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생태계 순환에 생명의 순환의 고리가 끊겨서 봄은 왔는데 조용하더라.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이 처음에 발간됐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요즘에 미국 대선 한참 하고 있죠?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정권의 이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죠? JFK라고 해서 이 총 맞고 돌아가신 젊은 잘생겼던 민주당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는데 이때 국민들이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살충제가 좋다고 다 뿌렸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국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 의회에 과학 청문회를 요청하고요. 과학적 청문회가 열려서 조사한 결과 DDT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사용 금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DDT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금지 품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류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과학의 발달이라고 좋은 줄 알았던 것들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게 어디죠? 지구죠. 아시면 대답을 하세요. 모르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가 달이고요. 지구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달에 갔던 게 아폴로 몇 호죠? 11호입니다. 11호. 근데 왜 기억나시죠?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유영에서의 성적이 미국 깃발 뽑던 제가 그 즈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못 봤겠죠. 나중에 보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는데 그 전에 갔던 답사를 갔던 우주선이 아폴로 8호입니다. 8호. 이때는 달에 랜딩을 내리지 않고 달의 궤도를 따라 한 바퀴 돌고 올라오다가 우주인이 지구를 딱 봤는데 마치 지구의 모습이 해돋는 것 같죠? 해돋이처럼 생겼죠? 지구가 이렇게 돋는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쁘다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 항공우주국에 보내줬는데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국 나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진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합니다. 이 이전에 인류가 밖에서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거의 없었겠죠. 미국 소련의 우주인들이나 과학자들 정도가. 근데 이 사진을 전 세계 언론 공개를 딱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작고 파랗고 아름다운 곳이었어? 라고 지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도지라는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 시민들은 이젠 지구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 지구의 날을 만들고요. 이제 환경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환경운동이 무브먼트 차원에서 시작되게 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환경과 관련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교황님의 생태회칙 참여받은 소서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요즘에 날씨 이상하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추워지다가 봄이 오나 싶다가 어떻게 돼요? 여름 가버려요. 봄은 작년에 입었던 게 별로 없으시죠? 가을 됐나 보다 그러다가 겨울 돼버리고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두 계절로. 여기가 바로 그린란드라고요. 2005년에 대륙처럼 빙하가 있던 곳이 저렇게 녹아버리는 폭포가 되는 곳이 2005년에 지금 이미 많이 녹았겠죠.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드리고요.
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났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2007년이었죠.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누가 기름을 갖다 붓습니까? 태안에다가.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들은 안 했죠. 네, 우리는 안 했어요. 네. 이때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큰 인천대교 하나 생겼죠. 비싼데. 네. 거기에서 작업을 하던 삼성중공업 소속의 T5 예인선과 배를 끄는 배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선 있죠. 그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큰 선, 천안함 사고 때 보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끌고 태안쯤 왔는데 이때는 악천후였어요. 비가 엄청 오고 파고가 한 10m 가까이 되면 모든 배들은 정박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박 명령을 어기고 이 T5 예인선이 무리하게 쭉 끌고 가는데 그만 줄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오일뱅크 아시죠? 현대정공 기름 갖다 주는 홍콩 국적의 허비 스피리트라는 큰 유조선이 있었어요. 하필 그 옆에 가서 뿡 하고 박은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가서 이게 접니다. 제가 모자를 쓰고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뭐 10년을 젊어 보인대나 뭐 하여튼 저 맞고요.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 가서 다 닦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해안이 이 바닷길이 만들어지고 지금 수산물 다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요. 단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나라는 기름 어디 거 갖다 쓰죠? 중동, 두바이에서 여러분들 그 꽃보다 할매 보셨어요? 거기 중동 두바이 가서 노는 거 나오죠? 그 동네입니다. 10몇 시간을 비행기로 가요. 배로는 또 엄청나겠죠? 아주 먼 원거리에서 가져오는 석유 의존 문명,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한반도 대운하 들어보셨죠? 4대강 살리기 사업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거죠? 지금이야 그분이나 저나 다 같은 시민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삽질. 박수를 못 쳐드리고요. 정답이. 네, 제가 저쪽 수유동 쪽에서 사수특강 때가 하여튼 되게 컸어요. 제일 그보다 제가 강론대에서 잘한 게 뭐세요? 저 뒤에서 한 분이 삽질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삽질보다 더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로 따라하기, 벤치마킹의 그 따라하기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독일의 마인 지역과 도나우 지역을 잇는 일명 MD 운하 모델입니다. 근데 독일은요, 운하해도 됩니다. 100년 넘었고요. 운하 한국이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먹냐면요, 지하수 캐 먹습니다. 근데 독일 지역은 지하수가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탄산수 많이 사 먹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물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석회암이에요. 지하수도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어디서 먹어요? 주로 강이죠. 어디? 4대 강이에요. 한강. 수도권은 한강, 낙동강 권역은 경상도, 영산강 권역은 전라도, 그 다음에 금강 권역은 충청도. 4대 강이 주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때 강에다가 배를 띄우겠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기들이 먹는 취수원에다 배 띄우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성을 표시했어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배를 띄웠다가 아까 저 기름이 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수원이 오염되면 이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민들이 못 먹는 거예요. 물을.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 제발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하지 맙시다.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저 있어요. 보이세요? 진짜 있어요. 보이시죠? 네, 진짜 있어요. 저기. 여기가 을숙도, 낙동강하고 을숙도와 남해에 합수되는 그 지점 가기 전인데요.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자 당시
2011년께에 그래도 내입기 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죽은 거로 보이세요? 네, 국민들이 의아해서 뭘 살리자는 거지? 이게 여기가 내성천이라고 들어보셨죠? 고향의 영주분들은 알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모래의 하천입니다. 여러분들 강을 걸어보셨어요? 예? 강을 걸으실 수 있고 여기 예수님 계시네요. 주님 강을 다 걸으시네요. 네, 강 가죠. 여기는 강을 걸어요. 왜? 모래가 있어요. 진짜 강을 걸어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모래가 됩니다. 저도 매년 가서 걸어요. 막 푹푹 빠져요. 무릎까지. 정말 아름다운 내성천입니다. 여기는 가면요, 이게 제가 올 작년 7월에 가서 정말 이게 모래예요. 모래. 정말 이쁘죠. 이런 수달, 흰수자마, 물고기, 얘네들이 내려와서 물을 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육안으로 관측돼요. 일국수입니다. 천연보호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 이게 재작년에 이 친구들이 서울교구 신학생들의 4학년, 지금 한 6학년 됐겠네요. 물에다 갖다 놨더니 한 1시간을 이러고 지들끼리 놀아요. 입수하고 막 이러고. 정말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상류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내성댐이 만들어집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저수인데 다목적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작년에 가봤더니 거의 완공됐습니다. 97%, 100% 완공됐고요. 그 위에서 바라보면 이 밑에가 옛날 내성천 지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육지처럼 딱딱해지고 있어요. 갔더니 막 이 위에서 이제 여기가 다 스몰되고요. 이 위에 물이 잠기면 도로를 만든다고 여기서 포크레인 부대가 아무런 비산 먼지 방지 대책 없이 그냥 깨부수고 있어서 산을 정말로 무식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육지처럼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위에가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통 4대강 살리기, 복원의 개념은, 리스토레이션의 개념은 원래 이렇게 집강화되고 콘크리트화된 거를 이렇게 재자연화시키는 거죠. 근데 MB 정부 시절에 복원의 개념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랬던 재자연화된 것들을 거꾸로 돌려버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여러분들 여주 남한강 상류의 바위등급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이제 생태순례 가면서 애들이나 어른들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면서 가다가 점점점 조용해져요. 왜? 옆에서 나오는 물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걸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그 바위등급비가 우리나라에서 내셔널 트러스트가 꼭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첫 번째 1위로 선정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4대강 살리기 한강공구로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싹 위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설이라는 이름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포크레인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제가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 옆에 나가서 볼 수가 있어요. 구도로가 있어서. 가면은 육안으로 색깔도 틀리죠? 육안으로 부유물들이 관측이 됩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네. 그 상태입니다. 이거 또 매년 지금 7, 8월이면 낙동강원에 어떻게 돼? 녹조. 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녹조 라떼라고.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배 아파요, 배 아파.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입니다. 이 보트가 왜 다니냐 봤더니요. 이게 움직이면요, 녹조가 없어지잖아요. 임시 방편으로 환경단체들이 온다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녹조 없앤다고. 말도 안 되는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낙동강이 올해도 반복될 겁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녹조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로봇 물고기 기억나시죠? 우리 오염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서 얘들이 센서가 달려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니다가 어디가 들어오든 삐삐삐 거리면 거기를 집중하려면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센서는 아예 없고요.
얘들이 보통 1초에 한 2.5m를 훅 가야 돼요. 1초에.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23cm 가요. 그러죠. 23cm, 30cm도 못 가. 그 돈이 얼마냐면 무려 57억 원이 들었습니다. 개발업체나 다 거짓말한 거예요. 감사원에 걸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014년에 낙동강에 붕어가 떠올랐어요. 붕어는 어떤 애예요? 어지간하면 사는 애입니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러니까 붕어가 사는 물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물에 살 수 있는 지표종이에요. 근데 그 붕어조차도 낙동강 녹조에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지난 2010년 3월에 우리 주교님들은, 우리 천주교는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분별할, 아까 개발 보셨죠? 개발로 단기간의 이익을 눈앞에, 이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터키 방식으로 전부 다 부정 입찰해서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죠. 노동자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단 눈앞에 이익을 얻으려다 창조주께서 몇만 년을 두고 갖고 온 아까 그 바이오구이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어리석음을 이미 저질렀습니다. 정말 문제고요. 자, 요즘에는 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권금성 아시죠? 설악동 들어가면 그 곰 있는 거기 가면 케이블카 있죠? 그 케이블카 생기기 전 권금성은 이랬습니다. 이게 거의 도인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비경이죠, 정말. 근데 여기에 60년대에 케이블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올라가면 거기가 걷기가 힘들 정도로 돌이 뺀질뺀질하죠? 가보신 분 아시죠?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케이블카가 놓여진 이후에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미 전국의 곳곳에 한 155개 가까이 케이블카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4대강을 대기업들이 손댄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번에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전국 경제연합회가. 그래서 70%의 산에다가 호텔, 리조트, 골프장, 산악체험장 이런 거를 하겠다는 요구를 그동안 계속 반려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고려해봐라, 완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나온 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색 가보셨죠? 오색이 가장 하루 코스로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코스로 넘어가기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 오색. 근데 설악산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1%밖에 남지 않은 환경보호지역이에요. 1%만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환경들이. 그래서 5개 보호구로 나눠서 보호하고 있고요. 거기에 멸종고기, 사냥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죠. 근데 다른 지자체들이요 설악산만 보고 있습니다. 저거만 뚫려라, 우리도 한다. 팔공산, 신불산, 그 다음에 지리산까지 지자체들이 대기업과 함께 돈 벌어 먹으려고. 여기 봅니다. 오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4성급 호텔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ATM 이렇게 하고요. 산악자동 이거 산장 호텔, 산정상 레스토랑. 이게 지난 2005년 국회 정경련이 발표한 겁니다. 설악산 5개 구역으로 나뉘어진 구역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네스코 지정 천연 자연보호지역인데 그러면은 얘네를 못 삽니다. 다 죽어갑니다. 정말로 이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찬미 받으셔서 회칙에서 이야기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를 돌보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머니이신 땅을 공경하라. 땅 얘기, 먹을거리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기억, 보릿고개 아시죠? 저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초급 모피하던 시절이 있었죠. 과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면서 했던 게 농약비료 제초제 많이 주는 증산 운동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나 인도나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만성적인 당시의 식량 부족 국가들이 양적으로 늘었습니다. 80년대까지 좀 늘었죠. 근데 80년대 이후에 양이 늘다가 점점 줄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막 물이 부족해지고 옛날에 많았던 이런 종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마크예요? 맥도날드를 SNS에서 맥데스라고 해서 패러디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이 패스트, 빨리 먹으면 다이형, 빨리 죽어.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북경과 일본, 동경에 맥도날드가 들어간 패스트푸드가 들어간 시점과 소화 비만이 같은 그래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소화 비만 원인인 거죠, 패스트푸드들이. 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GMO라고 그러죠. 이게 제가 어딜 가도 보면 이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털을 길러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근데 이 유기농이 아니라 반대 이 GMO 같은 경우 방독면을 쓰고 하는 정말 독성. GMO 유전자 조작 종자와 농산물들은 자연적인 육종 방식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연적이지 않은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게 돼지입니다. 돼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더하죠. 근데 돼지가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돼지가 깨끗해요. 돼지처럼 키워서 그래요. 근데 돼지가 정말 깨끗하고요. 우리가 키우는 개보다 3배가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키워서 도살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드시고 있는 유정란이 계란, 그냥 계란의 90%가 이렇게 케이지라고요. 자기 엉덩이를 보지 못하는 구조를 케이지식 사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A4 한 장에 4분의 1에서 그 크기에서 자라는 닭에서 나온 게 90% 이상이 지금 달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좋겠어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스토리라 그래서 새끼만 낳는 어미 돼지를 키우는, 이거는 정말 동물도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잖아요. 피조물로서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정말 이러한 공장식 출산의 문제점들. 그래서 매년 구제역 파동, 조류독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 가만다고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원앙 소리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 집 큰아들이 제 나이 또래인데 나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그럽니다. 그 소 40년 삽니다. 닭은요 20년에서 25년까지 삽니다. 한번 냅둬 보세요. 너 살 때까지 살아봐.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요. 근데 우리가 다 6주 8주 만에 빨리, 인간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먹기 위해서 이러한 조작들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과 이러한 조류독감 문제들이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유기농업, 자연농업, 생명농업 들어보셨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농업이 뭐냐면 얘네들 오리농업입니다. 오리가 어떻게 농사져요? 농사를 져보셨어야지 알죠? 네, 죄송합니다. 오리가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풀을 뜯어 먹어요. 다니면서 제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벌레도 잡아먹어요. 해충 방제를 합니다. 먹으면 뭐예요? 응가하겠죠? 그럼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땅에. 그리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발밑을 이렇게 차겠죠? 그럼 흙탕물이 일잖아요. 그럼 흙탕물이 일면은 잡초가 자라려고 그러다가 흙탕물이 일면 광합성을 잘 못하잖아요. 잘 못 자라. 잡초를 못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탁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또 심심하니까 다니면서 어린 모들을 툭툭 건드려요. 그럼 어린 모들이 밖에서 누가 날 건드려? 튼튼해져야지.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벼의 활착을 돕는다 해서 활착 효과라고 합니다. 6월달에 얘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한가위 전에 나락에 패이기 시작하면 빼줘야 돼요. 머리가 안 돼요. 근데 다 먹기 때문에 빼가지고 숯불에다 구워서 막걸리랑 드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주 진짜 맛이 죽여줍니다. 죽여줘요. 이게 운동량이 많이 돼가지고 진짜 기가 막혀요. 얘네들이 몇 개 해요?
순환의 방식을 선택하는 먹을거리들, 생명농업입니다. 요즘은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이 오리농법보다는 이게 뭐죠? 우럭이 농법을 선호합니다. 우럭이는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우럭이 아니고요. 얘들은 저기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우루과이, 칠레에서 수입해온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요 게을러서 안 먹어요. 풀을 안 뜯어 먹어요. 걔네들은 그냥 잡아서 썰어가지고 된장찌개 넣어 드시고요. 얘네들은 논을 평탄하게 하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쭉 던집니다. 우럭을 넣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니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밑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제초를 하는 거죠. 성질이 급해요. 치설이 또 발달해가지고 두꺼운 신문지 위에 놓으면 전부 다 밟아먹습니다. 그런 거를 선택할 때 농법이죠. 이게 이제 그 우럭이 아닙니다. 시골 갔다 이런 분홍색 아이들에서 이건 우럭이 농법을 하는 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입식 자금이라 그래서 여기 쑥고개도 했나요? 송아지 입식? 안 했죠? 네. 송아지 한 마리가 350만 원인데요. 송아지 한 마리 값을 여기 이제 쑥고개 성당에서 가톨릭 농민의 안성 분에다가 이제 줍니다. 그럼 농민이 유기축산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워가지고 얘를 새끼 2마리가 나면 잡아가지고 그 소를 설 때 한가위 때 안전한 먹을거리를 싸게 올려 먹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싸는 똥들은 그 지역의 유기농법을 하는 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급, 퇴비, 순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분이 이제 김정상 농민이라고 안성교육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미 받으소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내가 누구 밥상 앞에 앉으면 흙냄새, 땀냄새, 그 농민의 얼굴이 떠오르는 고마움의 얼굴이 떠오르는 생명의 밥상을 차리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연의 에너지와 기후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선비가 제가 그 얘기해서 떠들라고 일하는 밥 먹어야지 내가 단백질, 탄수화물 들어가서 힘이 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인데요. 인류의 첫 번째 에너지가 뭐죠? 불입니다. 불. 인류가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부의 공격, 동물들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었고 화식이 가능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됩니다. 그 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에너지는 뭐죠? 네, 산업혁명 당시에 석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이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때 시기를 우리 산업혁명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석유, 가스, 원자력까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때문에 지구가 가장 환경적으로 파괴되는 문제가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하느님이 정말 우리 지구는요 로또입니다. 로또. 온 우주의 이러한 태양과 지구 정도의 적정한 거리에서 대표주고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대표줘서 우리가 영상권의 평균에 사는 겁니다. 더 멀어졌거나 했으면 추워서 못 살았겠죠? 화성같이. 근데 적절하게 대표주고 하나 정도가 지구를 대표주고 나머지 적에서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빠져나가야 되는 적외선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층이 두꺼워지면서 하나 대표줘야 될 게 2개, 3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적외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에서 일해보셨어요? 여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가끔 가서 하는데 온 몸 안에 있는 멀국이랑 멀국은 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조금만 더 일하다가 쓰러지셔요. 그게 이제 열파 사망입니다. 지구가 마치 그러한 비닐하우스처럼 된다. 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국 가운데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전 세계 3위입니다. 3위. 원래 3위였는데 2위였는데요.
인도가 재작년에 치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3위 됐고요. 인도가 2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줄였다기보다는 인도가 워낙 많이 썼어요. 이만큼 지금 보세요. 독일 15%다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3위권입니다. 넘버 3입니다. 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위입니다. 7위. 미국부터 한국 7위.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소나 돼지가 틀을 막으라 방귀 뀌는 거 있죠? 그게 무슨 가스인 줄 아세요? 메탄가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소나 돼지들은 초지조성에서 키워 방목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료 먹이죠, 초지조성하죠, 물 먹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가만히 서서 움직이면서 방구 뿡 트름꺽 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원시력과 기능이 몇 배가 더 크다? 23배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IPCC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는 가장 강력한 탄소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8년인가요?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기후변화 협약 때 많은 환경활동가들이 가서 글로벌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덜 먹고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디언지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일간지예요. 우리는 지금 한겨레 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 일간지에서 수년 전에 기후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6단계라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도부터 6도까지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의 예측을 한 거예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0.75도 정도 됩니다. 1도가 되면 모든 이 빙하들이 다 녹죠. 2도가 되면 3분의 1이 멸종위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2도까지만 지켜내면 인류는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2도까지만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난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열려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2도까지 막아내자라고 1.5도까지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1.5도까지 막아내자라고 의결을 한 겁니다. 만약 근데 그걸 약속 이행을 안 하게 되면 3도가 되면 아마존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CO2가 발생하겠죠.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됩니다. 4도가 되면 스위스, 여러분들 꽃보다 할배 스위스 편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마틴으로 보이고 정말 춥고 시원한 나라잖아요. 거기 여름 온도가 무려 48도까지 치솟습니다. 다 녹아진다는 얘기예요. 5도가 되면 바닷속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폭발성 기체가 뻥뻥 터져 나오면 그 파도와 그 쓰나미들이 어디로 몰려오겠어요? 해운대 영화 보셨죠? 해운대 같은 모든 나라의 바닷가를 덮치게 됩니다. 6도가 되면 한마디로 끝입니다. 끝. 전 세계 95% 이상은 생물종들은 멸종되고요. 지구의 지질학적 연대는 2억 5,100만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 시나리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요즘에 동해에서 뭐가 가장 많이 잡히죠? 오징어. 근데 오징어가 만 원에 몇 마리 주는 줄 아세요? 요즘에 2마리. 말자라면 3마리죠. 옛날 몇 마리 잡혔어요? 10마리 가까이 줬습니다. 만 원이면. 근데 지금 오징어는 이게 그러니까 한류성, 추운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따뜻해져서 오징어가 전부 다 제주도 쪽 내려갑니다. 점점점 동해바다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의 매년 지난 2004년에 쓰나미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그 재즈의 고향이었던 뉴올리언즈, 흑인분들 많이 사는데 거기에 카트리나 왔었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9.11 테러라고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이렇게 꼭 막았던 사고 있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테러였는데 정말 슬픈 정말 테러였죠. 근데 그때 당시
당시에 9.11 테러의 피해보다 이 카트리나가 무려 8배가 더 크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에 의한 테러는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이더라.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 4월에 그 네팔 대지진 기억나시죠? 이때가 진도 7.8이었습니다. 네팔은 지금도 목과 상간지역 복구가 안 돼서 트레킹 많이 가잖아요. 그 코스를 지금 몇 년이 지나야지 복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CNN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과 네팔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엄청 자연유산이나 유산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다 무너져 내렸다고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의 쓰나미 기억나시죠? 이때는 지남지가 태평양이었습니다. 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보다 더 컸는데 태평양에서 터져 나오면서 지진이 이제 쓰나미로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이런 식으로 집채보다도 높은 양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10개의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덮쳐버리자 전기 공급이 끊어졌고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됐던 30년 이상 노후됐던 원자력 발전소 1, 2, 3, 4, 5기가 냉각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게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자를 물에다가 올려놓으면 끓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에다 올려놓으면 물을 붓고 계속 쫄겠죠? 나중에는 타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뚫리겠죠? 그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들이 주르륵 흘러내릴 겁니다. 멜트 스루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땅 속으로 다 이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갔고요. 요 검은 부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던 지역인데요. 이 나무들을 모두 베가지고 오염된 방사능 냉각수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도 전부 다 이렇게 까가지고 이런 냉각수들을 오염된 오염수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후쿠시마는. 여기에서 요 30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50km, 300km 반경이 도쿄까지 됩니다. 도쿄 민물에 있었던 물고기에까지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지 보고로. 그리고 지금도 태평양으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들이 매일 300만 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류는 바닥은 어때요? 가만히 있나요? 전 세계를 돕니다. 그래서 이미 돌았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말고 지금도 수입제기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동태, 명태, 그동안 고등어도 90% 가까이가 일본산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피하자. 이 표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 표고는 독특하게 세슘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핵사고가 있는 지역의 표고버섯들은 그걸 빨아들여서 꼭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슘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 비로 내려오거나 이러면은 거기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표고 같은 경우. 근데 뭐 50 넘은 남자들은 그냥 드셔도 된대요.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저는 버섯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저는 좀 이따 먹으려고요. 중요한 건 핵사고가 왜 나냐? 핵발전소가 많아서 납니다. 많아서. 그리고 오래돼서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사고가 났던 곳은 79년에 미국의 트리마일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고요. 86년에 체르노빌 들어보셨죠? 예, 구소련 러시아에. 그 다음에 2011년에 후쿠시마. 모두 다 30년 이상 오래 쓴 원자력 발전소들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개수는 1위 미국입니다. 2위 프랑스, 3위가 어디요? 일본입니다. 4위가 러시아입니다. 5위가 남한입니다. 우리나라. 자, 1위 미국에서 지난 79년 트리마일에서 핵사고 났습니다. 2위 프랑스 아직 안 났고요. 3위 일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났죠. 그 다음에 4위 러시아, 북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입니다. 났습니다. 다음 사고 어디서 날까요? 프랑스 아니면
아주 단순한 확률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땅덩어리 대비해서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가장 높습니다. 적은 땅덩어리에 너무나 많은 햇발전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고리입니다. 고리 햇발전소 지금 이제 폐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이 고리에서 후쿠시마 기준으로 요 30km를 따져보니까 부산 기장부터 경남 김해까지 3,200만 명, 아니 322만 명이 포함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집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아까 250km 정도 따지면은 동경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리에서 250km 지금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의정부 찍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거의 다 한 방이면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작년에 고리가 어쨌든 그나마 다행으로 가장 오래됐던 핵발전소가 폐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우리나라 폐로 기술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월성이 고담입니다. 근데 이것도 폐로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그 간통법 폐지되던 날 기억나세요? 네, 모든 언론에서 제가 그날 택시 타고 시청에 회의하러 가는데 운전기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간통법 폐지됐다고.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온 국민들이 거기 쏠려 있을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노후 원전 월성을 재가동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월성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있어요. 여기서 한 방이면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삼척과 영덕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고 앞으로 폐로를 안 하면은 36개 세계 2위국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트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났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체르노빌 핵사고가 났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얘가 방사능에 피폭된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진 엄마가 피폭 당시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니까 태어나서부터 눈을 못 봤습니다. 피폭당한 거죠. 이 아이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될까를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은 뭐 축구 선수요, 과학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저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방사능에 오염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도 그랬고요. 이게 이 사진이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당시에 막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핵발전소 안전하다고 말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중요한 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가 아니라 뭐냐?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 핵발전소 중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빨래줄에 날 좋은 날 곁에다 빨래 넣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말려줘요? 햇빛, 태양광, 태양열, 또 바람, 풍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 재생에너지, 늘 변함없이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대한에너지 중심, 하느님이 주시는 에너지죠.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 에너지 녹색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도 크고요, 기술도 제일 좋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재선됐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여기도 우리로 치면 새누리당입니다. 보수적이에요. 근데 지난 2011년에 후쿠시마 핵사고 나니까 뭐 국민들이 걱정해서 다 폐쇄하라 그랬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그랬더니 뭐 문제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폐쇄할게. 먼저 문제 있는 것만 조사하고. 그랬더니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 우리는 지금 서울, 부산 같은 데서 1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핵발전소 폐쇄하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민당 정부가 야 22년까지 앞으로 모든 핵발전소 폐쇄할게 라고 선언을 합니다.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거를 보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핵발전소 모두 정지시켰고 34년에 폐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10개를 더 쓰려고 했어요. 근데 후쿠시마 핵사고 보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90% 이상이 위험하다고 다 반대해서 취소됐습니다. 10개 건설 자체가.
정책 변화가 없는데 아까 2위국이 프랑스라고 그랬죠. 그 프랑스조차도 작년에 벌써 재작년 10월에 원전 22개를 모두 폐쇄하기로 탈핵을 결정했습니다. 5위국 안에 누구 남아요?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이게 지붕이 빨간 표시가 되니까 내 집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치면요 이렇게 떠요. 저 빨간색은 요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저 집에다 태양광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설치해 줍니다. 건축비는 여기서 발전을 하겠죠. 발전하면서 나오는 그 전기를 판 값으로 충당이 됩니다. 몇 년 가만히 있으면 몇 년 돌아가다가 다 갚고 나머지 그다음부터 자기가 발전 업자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아우토반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런 곳곳에 풍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터가 밑에 있어서 약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주택가 주변보다는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들녘에 많은데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조건이 훨씬 몇 배 더 좋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린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독일 함부르크의 그린피스 세계적인 그 환경단체 국제본부가 있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나라도 독일식으로 하면 2035년까지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도 가능하고 제가 놀랐던 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독일 사람들이 2배가 많아요. 근데 에너지 사용 총량이 같아요. 2배 이상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들도 다 에너지 많이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UK, 영국이죠. 이태리 전부 다 내려가거나 이랬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다 아끼고 계세요. 뭐냐면 대기업들에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전기가 남아도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예비율인데 16%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 들어가셔서요 검색칸에다가 전력 거래소 한번 치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딱 나와요. 요게 보면은 전력 예비율이 지금 더 쓸 수 있는 거라 17% 더 쓸 수 있고요. 부하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7,800만 킬로와트를 썼고 공급 능력은 9,505만. 그러니까 예비가 1,360만 킬로와트. 그래서 17% 정도 된다. 남습니다. 계속 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계속 진다는 겁니다. 독일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이제 화석연료. 빨간 게 원자력이고요. 갈탄,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요 파란 요 부분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내장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점점 줄여가고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를 넣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들은 전부 다 태양열, 재생,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얘네들은 없애자. 요게 2050년까지의 독일의 탈핵 프로세스입니다. 요거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난 성인이 되신 요한 바울 2세께서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뭐에 도움을 줘야 된다? 평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고요. 실제로 베네딕트 교황님께서도 작년에 일본 주교단이 로마에 가셨어요. 교황님 만나러 갔더니 이례적으로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비판하시면서 이 핵 문제는 뭐냐? 바벨탑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의 오만과 욕심으로 하늘과 같아지려고 올라갔다가 전부 다 파멸됐죠. 그러한 존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 쓰레기 문제입니다. 원래 자연에 쓰레기가 있었을까요? 네, 기껏해야 원시인들이 조개 까먹고 남긴 거, 이제 폐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쓰레기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못 쓰게 되어 내버릴 물건들.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아니 자연에서 나무가 다람쥐보다 쓰레기야 이러지 않잖아요. 인간이 오직 많이 만들고 많이 버리고 많이 폐기해서 생긴 건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 한 편 감상하세요. 마네의 그 풀가주의 식사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풍자한 거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쓰레기들 덕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제 풍자인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남기는 음식물이는 쓰레기란 표현 전 싫어해요. 왜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지금 0.35kg 정도를 1인당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0.26이고요 독일 사람들이 0.27입니다. 우리가 더 버려요. 영국, 독일보다 더 잘 살아가 우리가. 그리고 1년에 885만 톤이고요 돈으로 18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음식은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절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흔히들 외식업체나 식당에서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50% 이상이 어디서? 우리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폐기물 가운데 20%가 넘습니다. 음식물 양이. 미국같이 큰 나라도 음식물 양이 10%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북한 사람들이 1년 내내 먹는 중국의 총량이 550만 톤 수준이에요. 최대. 근데 우리가 얼마 버려요? 885만 톤 버립니다. 좀 줄긴 했어요. 거의 지금은 북한 사람들의 주공양만큼 버려요.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가 없는 사순식이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쓰레기가 없는 세상, 제로 웨이스트 세상, 집, 성당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장 좋은 재활용이 뭔지 아세요? 안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명품 핸드백. 아, 이거 사진 찾기도 힘들어. 그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핸드백의 차이점? 네, 비용은 안 돼요. 비용은 명품은 어디로 들어가요? 품속으로 들어가고, 짝퉁은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반응하신 분들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이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의식주를 포기하고 이거 사죠? 알바해서 집 투절도 없으면서 이거 삽니다. 먹을 거 줄이고 알바해서. 이건 소비 중독, 하나의 병리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거 없어도 돼. 내가 조금 구멍 안 났고 오래 쓰면 좋은 거고.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면 되라는 생각. 두 번째는 이제는 절약이 아니라 모든 물건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제는 공생, 공영 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빈하게 나누어서 아꼈을 때만 인류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지난 2013년 환경의 날, 그리고 생태회칙 참미받은 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의 식탁에서 뭐하다? 음식물을 도적질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톨릭 신자들의 시작.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버리지 말자 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주임 신부님 말씀도 아니고요. 누구 얘기요? 교황님 얘기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가 벌새예요. 한 10cm 가까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안 살아요. 저 밭설에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남미에 사는 새인데, 이 새와 관련돼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산 우리로 치면 이제 시골 할머니들 같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구전되어 이야기 같은, 제목은 벌새 물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숲이 불이 났어요. 그러자 많은 동물들이 막 이제 도망을 가겠죠. 근데 유독 크리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벌새 한 마리가 그 불이랑 한 10cm에 한 불이 한 1cm 될까? 그 작은 불이로 물을 찍어다가 그 산불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자 동료 동물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겠어? 비웃죠. 그러자 벌새 크리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거 너무 부담되고 그건 환경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한 대통령이나 하는 거지 뭐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을 때 바로 이 벌스의 크리킨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구에서는 즐거운 불편운동, 즐거운 지구 살리기 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교황님의 생태원칙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예를 들어 생명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배터리를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명분을 보여주는 관대하고 의미 있는 창의력의 것입니다. 211항에 있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교황님하고 사는 줄 아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야기하시는 교황님하고 살아요. 이건 정말 은총의 시기입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교황이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이 작은 행동들이 뭐다? 우리 인간의 최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정말로 품위 있는 창의력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상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교황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러한 실천들 사순식 우리 함께 고민할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닙니다. BMW 실천하십시오. 사순식이에 BMW 제 차는 BMW다 그러면 안 믿겠죠? 네. 제 차는 내 가족의 첫차 베르나라고 기억나세요? 저희 둘째랑 나이가 같은데 18년 됐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가다가 섰어요 얘가. 왜 섰나 봤더니 발전기 있죠? 제네레타가 20만에 나간대요. 제 차가 19만 8천 거의 되거든요. 그 차가 사당 넘보다 딱 멈춰버렸어요. 진짜 시겁했는데 그래가지고 견인차 불러가지고 가서 제네레타 갈았습니다. 잘 갑니다. 또 탈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오래 타고요. B가 뭐죠?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 저 여기 올 때 걸어서 지하철 타고 또 걸어왔어. BMW.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여객 수송 분담료는 자동차가 가장 높지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운송비는 최하입니다. 이 얘기 뭐냐? 차를 타고 다닐 때 나 혼자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OECD 다른 선진국보다 2배 이상 차를 많이 씁니다. 이 얘기 뭐냐? 동네 슈퍼 갈 때도 차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일 함부르크의 자전거 신호등이 하도 반가워서 찍었어요. 도심 체제도 이러한 대중교통과 이 무동력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독일 갔더니 차들이 독일 차 좋잖아요. 아, 안 좋다. 요번에 그 연비 속였잖아요. BMW랑 그거.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 차가 많은데 이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친구한테 야, 이거 좀 닦어. 왜 차가 이래? 그랬더니 저를 좀 이상한 얼굴로 보면서 왜 차에다 신경을 쓰대요?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좀 창피해서 쪽팔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취업만 하면 뭐부터요? 차부터 삽니다. 네, 집도 저도 쥐뿔도 없으면서 차부터 사죠. 그게 자기 입력. 근데 독일 사람들은 차에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내가 책을 더 보고 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최근 충격 먹었어요. 그 얘기 듣고. 중요한 건 생태적 속도는 자전거와 걷는 속도입니다. 자동차를 타시면 어디든 쌩쌩 갈 수 있죠.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걷기와 자전거의 속도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을 이게 뭔지 아세요? 커피빈 종이컵이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나라의 이 종이컵들은요 재활용지 아니고 1급치입니다. 한 번도 안 쓴 종이를 캐나다와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아름드리 든 걸 베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이런 아름드리 든 걸 1톤을 만들 10그루가 베어집니다. 20그루가 베어집니다. 물도 부족한데 5만 명이 먹을 물이 그 종이를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근데 우리 한번 테이크아웃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나무를 버리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
기가 불려 나온다고. 손수건 마주다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저희 애들 어렸을 때 맨날 종이컵 대신에 이제 배낭에다가 K컵 넣어가 들고 다니면서 선물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도 이게 녹차 같은 경우 티백을 쓰잖아요. 이거는 버리는 음식으로 구분이 안 돼서 태웁니다. 다이옥신이 돼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통차 우려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커피도 일회용 대신에 설탕 뿌린 설탕 넣고 요즘에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있죠? 그거 맛있대요. 네. 그런 거 먹고 재활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화장실에서 한 번 물 내리는데 이만큼 쓰인대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집 다 뺐어요. 뭐야? 그래가지고요. 남자애들이 둘이니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해요. 그 큰 놈은 이미 커서 나갔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사춘기 때 지랄의 총량을 채우지 않으면 커서 지랄한대요. 그래서 주변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랄 맞으면 의심해 보세요. 아, 사춘기의 지랄 총량이 아직 있구나. 참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얘기가 아니죠. 이거 한 번 하는데 물이 이렇다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 하루에 4인 가족 기준으로 3시간 이구지구 와서 쓰는 물의 총량이 몇 리터면 20리터입니다. 물 한 두세 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쌀뜨물, 일반 세제 대신에 친환경 수세미 아시죠? 야채 당분물이나 이런 거는 좀 쓰고, 제가 이거 수세미 직접 만들어 봤어요. 지리산에 사는 농민한테 가져다 잘라가지고 물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갈변이 되고 껍질이 벗겨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걸 베란다에다 널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하나가 썩었어요. 얘가 제대로 못 말려. 근데 그 수세미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결국 버렸는데 요즘에 이것도 판매를 해요.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생활하수의 오염이 80%가 합성세제입니다. 옥식 땡땡 이런 거 있죠? 홍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EM 아시죠? 이 합성세제는요, 동물성이나 식물성이 아닌 화학물질, 석유에서 나온 추출물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없애고 오늘부터라도 EM이나 이 천연 요즘에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쓰자. 그래서 물은 반드시 2번 이상 더 쓰자. 요게 빗물받은 물통입니다. 요게 이제 부산 노틀담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옥상에서 버려진 옥상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텃밭을 키우고 있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이 하늘입니다. 중요한 거는 빈그릇 운동 실천하자 합니다. 제가 그 법륜 스님 아시죠? 그 법륜 스님이 운영하시는 그 깨달음의 장이라는 프로에 들어갔는데, 첫날 저녁을 먹고 났더니 주전자를 돌려요. 그러더니 주전자를 돌리더니 거기다가 김치 쪼가리를 주더니 닦으래요. 닦았더니 물을 붓고 닦았더니 마시래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들어온 거예요. 제가 먹던 건데 어떡합니까? 수련을 들어갔으니 눈 닦아서 마셨죠. 4박 5일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나와서도 했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봤을까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면요, 짜장면을 먹고 나서 물을 벗어 이 단무지로 닦아서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저런 반응들, 더러워 죽겠다는 표정들. 제가 사회생활이 안 돼요. 너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남기지만 않으려고 최대한 이제 빈그릇 운동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경까지는 아니래도. 그리고 가능하면 느린 음식들, 토종 종자들, 슬로우푸드, 패스트푸드 말고 아까 보셨죠? 가능하면 본당에서도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다 먹을 거리 모두 다 가톨릭 농민회나 우리 농과 관련된 생명의 농사를 바뀌어 나가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텃밭 빗물 받아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연결해서 유치원 버려진 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러한 텃밭들, 외국에서는요 이 트럭 농장이라 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뉴욕에서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삭막한 뉴욕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어떨까 해가지고 부직포를 트럭에다 깔고요, 흙을 깔고 그 위에다 모종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몰고 다니면서 이형 체니가 끌고 다니면 저쪽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봐 체니, 여기 우리 저기 상추 좀 뜯어갈게. 그럼 얼마야? 뭐 $5만 내요. 그럼 뜯어가. 이러한 푸드트럭
흔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델도 버려진 땅에 이런 먹을거리들을 하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음식을 버리는 음식물들은 지렁이 화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렁이가 이 먹을거리를 영분만 빼서 넣어주면요 지렁이가 다 갉아먹습니다. 그럼 얘들이 좋은 분변토가 돼요. 그러니까 웃거름이나 화분에 넣으면 아주 좋아지죠. 이런 방식들도 고민해보자. 5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껴 쓰고 다시 씁니다. 겨울철 적정온도 몇 도죠? 21도, 18도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춥죠? 네, 내복 입고 18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1도, 여름철 몇 도? 26도 꼭 지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택을 해도 뭐 모델과 가격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게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에너지 효율은 높은지 셀 그린, 바이 그린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붕만 이용해도 한 30% 가까이 충당할 수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서울교구에서 강동구와 강동구청이 구지구하고 서울교 구지구하고 바이오 디젤 해식용유를 성당에 올 때 모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1,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럼 요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설치해놓고 여기다 따르면 말통 2개 있으면 이거 모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모아지면 사무장님이 전화해서 우리 본당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수거업체가 있어요. 에코솔루션이라고. 그 사람들이 갔다가 수거에 가서 아까 보신 대로 바이오 디젤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경유 자동차 경유에는 2%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까지 바이오 디젤 5%까지 올리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인데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교구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강동구는 바이오 디젤을 가지고 청소차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좀 많아져야 되는데 목삼동은 이미 2005년에 태양광 설치해서요. 그다음 LED를 다 바꿨습니다. 사무장님이 지금도 여기 한 번도 안 올라갔대요. 갈지 않았대요. LED는 그만큼 그 부품만 고장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우면동 성당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요 위에 태양광 설치했죠. 여기가 사제관입니다. 성당도 일부 했습니다. 이러면은 한 10% 정도 전기세가 아낄 수 있고요. 그만큼 관리비가 덜 들겠죠. 지하수를 이용한 순행식 에어컨을 또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들 말고 순행식으로 하면 냉매 질도 좋고 이거는 정말로 전기 가격이 10분의 1로 줄어요. 엄청나게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독일 가면요 라지에이터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높낮이를 달아놨습니다. 열 효율 관리하려고. 독일에 이제 브레멘 동물음악대 아시죠? 그게 만들어진 그 동네 브레멘에 갔더니 거기가 중세 아주 작은 동네인데 유럽식 풍이 있는 거기 환경단체 사람들하고 점심 먹고 비 오는 날 점심 먹으러 들어갔더니 이 조도가 이래요. 이태리안 레스토랑 팀인데 지금 이 정도 조도에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 예, 불길하고 싸움납니다. 이런 거 없더라고요. 줄이는 겁니다.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창조보전 축제라 그래서 화석연료 없이 살아보긴 합니다. 2박 3일 동안. 화석연료, 전기, 석유 없이 사람 밥 해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로켓 화석을 만듭니다. 여기 이걸 직접 만들어요. 연탕을 이 연통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불을 넣고 나무 주워다가 여기다가 이제 연탄재를 부셔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털도 좋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해먹는 일입니다. 아침 때서 해먹고 나면 좀 이따 치우고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태양광으로 금방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계란 익히는데 좋을 때 20분, 15분에서 20분. 제가 라면 직접 끓였거든요. 우리 동 무기라면 딱 15분 걸렸습니다. 물 끓고 넣고 닫았다가 여기 15분 걸려서 태양으로 만든. 이거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진짜. 이게 쌀도 한 30분이면 됩니다. 태양열로 지은 이게 태양열 조리기거든요. 그 다음에 발전을 해야 되니까 자전거 발전기 가져가서 제가 좋아하는 꼬맹이를 시켰어요. 이거 해주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 것만 핸드폰을 쓰려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축제들을 같이 하죠. 이런 걸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전기 스위치 하나를 올리는데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건 핀란드에 실제로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팝업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레스토랑에 갈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하고 선글라스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광이 볕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서 키친을 여는 겁니다. 이름이 라피타 솔라틴이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모델들이 얼마 전에 EBS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자, 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즐거운 가치관의 해방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좋고 소박한 것이 멋있는 욕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망이라 하면 크고 비싸고 럭셔리한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창조물을 찬미하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욕망은 조금 덜 쓰고 재활용하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욕망의 선택도 아주 중요한 욕망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사순절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는 물질적 만족, to have 무엇을 취할지보다는 to be에 대한 정신적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생각,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미 풍족합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되 정신은 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인의 특징은 실천입니다. 우리 과학자들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고맙게 교황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이 책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교황님은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거대 정보 시대, 이 빠른 집착적인 소비주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진정 많은 것이다 라는, 그게 바로 절제를 통한 성수,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 검소함, 단순함인 거죠. 우리 사순시기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산업 문명 말씀드렸죠? 이제는 어떤 문명으로 가야 되냐? 생태 문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에서 교회 내의 생태와 관련된 학자들, 사제들을 떼이아르 샤르데이 신부를 인용하고, 또 토마스 벨이라고 생태신학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이 토마스 벨이 신부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 인류가 생존하려면 인류는 산업 문명에서 어떤 문명으로? 생태 문명으로 전환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문화적 혁명이고 이제 앞으로의 문화는 돌봄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습곡의 신자분들이 구원은 우리 되게 중요한 우리 가톨릭교회 믿을 교리입니다. 구원과 함께 이제는 창조 중심의 영성을 생각하자.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원죄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태초에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의 복스러움, 창조물들의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 숲곡의 성당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를 둘러싼 하늘, 땅, 물, 벗과 같은 지구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도 더 많이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죠? 바로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즉위하는 즉위식 미사 때 강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조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에 맡겨져 있고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선물의 보호자가 됩시다. 세상 만물은, 지구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는 역할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사순식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신자분들이 하느님의 선물, 자연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씩을 꼭 부활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실천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공동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원칙들에서 어머니신 땅을 공경하라,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과 즐거운 지구 살리기 운동에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을 아낍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아껴 쓰고 다시 씁니다라고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월 25일에는 김정욱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 생태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오늘처럼 많은 분 와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